굿모닝. 네. 자,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즘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좀 혼란스럽죠, 그죠?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잘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투표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서 대통령이 되신,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분들 축하드리고, 또 내가 아쉽게도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못됐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찌되었던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이니까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응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작은 모임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묻습니다. 너 이번에 몇 번 찍었어? 나 1번 찍었는데.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난 얘기 안 할래. 또 한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 2번 찍었어. 그러니까 이제 1번 찍은 친구가, 야,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경기도 지사 시절서부터 먼저 쫙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또 이제 2번 찍은 그 친구가 또 나서가지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또 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찍은 친구가, 야, 정치에 그만하자, 딱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번 친구가 나 갈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세대 간에도 이런 그 정치의 성향이 다르고, 또 뭐 친구들끼리도 성향이 다르고, 기업 회사 내에서도 다르고, 그죠? 요즘 뭐 굉장히 그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도 좀 있긴 있었지, 조금 심해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요령껏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물론 투표했죠. 몇 번에 투표했냐고요? 묻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저의 정치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혼동스러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요, 이렇게 한 무리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3번 없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정치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념과, 즉 정치와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제로 삼지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거 절대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거는 싸우자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방법은 간접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그죠? 조금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 근데 성향이 다른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라면은 저 사람이 나하고 성향이 다르구나. 그럼 다르구나. 더 이상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내가 옳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거 위험하다고 봅니다. 설득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 가는 사람이 되게 안타깝죠.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뭐 절이 좋죠. 불교가 좋으니까 거길 다니죠. 그런데 기독교 신자가 굳이 불교 신자한테 내지는 종교에 대한 뭐 별로 그렇게 프레퍼런스가 자기는 종교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한테 자꾸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난 그것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건 민폐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원불교나 이런 대중적인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런 종교들이 반사회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거나 울면을 먹거나 냉면을 먹거나 그게 그렇게 나쁜 음식들은 아니잖아.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만드는 거, 그건 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째, 종교적인 종교하고 정치에 대한 거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말자.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래야 평화로워. 근데 굳이 그게 궁금해서 알려고 했으면 같은 색깔이면 얘기해도 되는데 서로 종교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그건 꼭 지켜야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중국 사람들, 많은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국 사람들, 또는 러시아 사람들, 또 이란 사람들, 중국, 러시아, 뭐 이란 이런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느낌 듭니까? 이번에 심지어 이란은 미국에서 금지시킨 나라죠, 입국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이죠. 또 미국은 중국 되게 싫어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도 뭐 그렇게 우호적인 국가는 아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건 있잖아요.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이란 사람, 이런 사람들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나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되게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중국 사람, 이란 사람, 뭐 러시아 사람, 캐나다에도 많이 있고 여행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심지어 여러분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본토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젊은 러시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여행객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산다. 돈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든 자기 나라에서 이동을 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실제로 많이 산다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 갖고 이주해서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는요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자유가 없잖아요. 일단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고 뭐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 경제 활동에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통제 국가잖아요. 나는 자유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유. 두 번째는 사랑.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네. 자유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게 중국은 그런 어떤 통제 국가니까 돈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과 자기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나라.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데도 많아요. 미국, 캐나다에 가면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이란 이런 데서 온 사람들 그렇게 많다니까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와 있다니까요. 자기 나라는 전쟁 중인데 물론 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외국을 나올 수 있죠. 뭐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외국 못 나오죠.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뭐 심지어
나라도 그러겠다. 자유가 없는데.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북한 외교관들이라든가 많이 있죠.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왜냐면 외교관 생활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좀 희생하더라도 다시 그런 통제국가에 가고 싶지 않아서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빼돌려 가지고 자기 나라를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돈 있고 빽 있다고 해서 자기네 나라에 돈을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참 애매하죠. 애매하죠. 근데 요즘 보면은요, 러시아도 보세요. 러시아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의 젊은 이렇게 징집을 해서 러시아 젊은 친구들이 전쟁에 투입이 돼 있는데, 애시당초도 러시아의 유능한 인재들은 징집 대상에서 열애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나중에 러시아라는 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재원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은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죠. 쉽게 해서 그 나라로부터 벗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도 막 그냥 조국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많은 공백을 누가 메꿨어요? 용병들, 뭐 심지어 뭐 네팔 사람들, 북한 사람들도 용병이잖아요. 그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돼 갖고 러시아 그 군인 복장을 하고 전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돈 때문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전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전쟁이 전부 다 돈 있는 나라에서는 돈으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외국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 전투에 투입을 시키고 그렇잖아요. 요즘 전쟁이. 그런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양면성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겠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총을 들고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린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병력들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만큼 많이 전사하진 않죠. 왜냐하면 무기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전투에 참가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거기도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근데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워낙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된다는 신념이 워낙 강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사람들의 구심점이 있단 말이에요. 구심점이. 근데 우리나라가 나는 이게 참 비극인 것 같아요. 한국은 대부분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구심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래서 태국 그러면은 종교 대부분은 그 구심점의 역할을 그 종교가 하죠.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구심점이 있고 그래서 그 불교라는 그 이념하에는 다 뭉치죠. 그런 게 있고 또 가까운 나라 일본도 보면은 그렇게 일본이 민주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가 뭐 자민당이 있고 또 다른 뭐 이런 정당들이 있지만 거의 자민당이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이렇게 대물림을 해가면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리더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별로 불만 없이 일본 사람들은 따르는 일사불란하게 여전히 약간 그런 그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미국도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이념이 강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건국 이념도 있고, 그리고 뭐 민주당이 들어오든 공화당이 들어오든 그 미국은 지금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패권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중국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런 게 요즘 있잖아요. 예. 대부분 보면은 나라마다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 그 역할을 종교가 담당을 하고, 그래서 그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종교 때문에 국민들이 뭉치기도 합니다. 예, 뭔가가 있어. 근데 한국은요, 그게 너무나 불행해. 한국은 종교도 한국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천 한 30%, 40%, 불교도인 한 30%, 그리고 무종교인 또 한 30%,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야, 반반. 예. 그 지역도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도 저 투표한 거 보니까 한쪽은 빨강, 한쪽은 파랑, 이렇게 그죠?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동서로 또 나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세대 간으로 나누고 전부 다 뭐가 반반이야. 뭐가 반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이게 종교적으로도 뭉치기가 쉽지 않고, 이념적으로도 뭉치기가 쉽지 않고, 또 더러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전쟁을 해? 북한하고 전쟁을 하지. 물론 이제 세계대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나 또 뭐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은 뭐 북한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고 전쟁을 해서 무엇을 얻겠느냐. 그거보다는 그냥 합치고 그러면은 북한의 핵무기도 그냥 우리께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를 봐라. 그래서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돼갖고 뭐 이념이 중요하냐?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저는요, 제가 지금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한 축이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한 축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냐?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게 반쪽입니다. 이렇게 반반. 뭐 좌우, 좌파, 우파, 심지어 그 다음에 뭐 남녀, 그 다음에 뭐 세대 간, 모든 게 막 반반 의식이 막 섞여 있어. 자, 이럴 때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 같이 살아야 되잖아. 공존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존해야 되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 그러면 싸워? 싸워? 안 싸우는 게 좋지. 부모 자식 간에 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싸워가지고 무엇을 얻어? 사이만 나빠지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령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령을. 첫 번째 요령은 같은 색깔,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끼리는 무슨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끼리끼리니까, 같이 통하니까. 그러나 이념이 다른 사람끼리는요, 절대 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누굴 설득시키려는 것 자체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어. 그래야 공존할 수 있어. 야, 친구끼리 너는 1번 찍었니? 2번 찍었니? 물으면 안 돼, 그런 거. 절대 물으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제로 삼지 않는 게 최고 좋아. 예,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지금은요, 전 세계가 이렇게 박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자유를 이미 많이 느껴봤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 자유화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를 구속해서 한국 사람들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이제 자유를 맛봤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어느 나라 가서 살아도 돼. 그리고 우리의 입맛대로 돈도, 자본도 이동이 된다고요. 지금은 뭐 그거 아무리 규제한다고 해도 이제는 뭐 심지어는 뭡니까 저
비트코인으로라도 이렇게 옮겨주고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뻥 뚫린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아가지고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없다고 봐요. 나는 없다고 봐. 저는요, 전 캐나다에 살다가 지금은 한국이 좋아서 주로 한국에 살잖아요. 캐나다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에 안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사는 겁니다. 진짜로 한국은 충분히 살기에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그러면 외국으로 이주를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살던 사람도 들어옵니다, 한국에. 그러나 만약에 한국이 개인적으로 막 누군가를 구속하고 뭐를 이렇게 자꾸 뭔가가 법이 생겨가지고 뭐를 이렇게 자꾸 막아대면 지금은 외국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제도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4대 강국에 우리는 휩싸여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지를 못했던 어떤 그런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세계화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열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 가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이미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국산품만 애용하자 이런 나라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제품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것도 세계 각국 거고 자동차고 전자제품이고 모든 게 전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우리 것만 가지고 살자.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라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자유를 맛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는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싸우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하고 살아야 우리는 공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하나의 게임의 룰이잖아요. 우리가 졌으면 이긴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이제 이번 5년은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수 있게 격려를 해주고 또 그만큼 결과가 또 안 좋다. 그럼 5년 후에 또 선거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임의 룰을 지키고 매너 있게 서로 공존을 해야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지 자꾸 내 것만 주장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면 인생 정말 힘들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오늘은 답답한 마음에 이런 힘든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